가게를 연 지 10년이 되던 늦가을, 그의 인생에 또 다른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오후, 허리가 굽은 80대 할머니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손주가 곧 취업 면접을 보는데 양복이 필요하다네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손에는 구겨진 5만 원권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3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손주분은 어떤 일을 지원하시나요? 대기업이라나 우리 경주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류는 붙었다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매일 새벽 육교에서 야채를 파시며 손주를 키웠다는 이야기, 손주가 부모 없이 자랐다는 이야기,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는 창고에서 가장 좋은 원단으로 만든 정장을 꺼내왔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좋은 옷은 안 돼요. 저희 그가 어떻게... 제가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김송원님의 불행은 7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그녀의 등교를 준비시켜 주었고 학교에 다녀오면 맛있는 저녁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그를 맞이한 건 텅 빈 집과 술에 취해 분노를 터뜨리는 아버지뿐이었습니다. 옆 동네 정육점 주인과 바람이 났다는 소문은 이미 동네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였지만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자랐고 어머니의 잦은 외출과 늦은 귀가를 보며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집을 나갈 것이라고는. 정원아, 밥 먹었니? 매일 아침 할머니는 그의 방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후 그녀의 유일한 보호자가 된 할머니는 손녀의 아침 식사부터 등하교까지 모든 것을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 밤술에 취해 집안을 망가뜨리고 폭력을 휘두르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던 아버지는 어머니가 떠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을 나가지 않는 날이 잦아졌고 얼마 되지 않는 일당을 모두 술값으로 탕진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그녀와 할머니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때로는 이유 없이 집안 물건을 부수며 밤새 소리를 질렀습니다. 애비 속도 모르는 것이 내 애미가 날 버리고 간 게 다 내 탓이야. 그녀는 자주 이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깊이 상처로 새겨졌습니다. 밤이면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고 아침이면 멍든 자국을 긴 소매로 가린 채 학교에 갔습니다. 할머니는 그녀를 보호하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었기에 집에서 내쫓을 수도 없었고 경찰에 신고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녀의 상처를 매일 밤 연고로 발라주며 눈물 짓는 것이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해. 할미가 무능해서 정원이를 제대로 못 지켜주네. 학교에서도 그녀는 늘 외톨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학교 행사에 들떠 있을 때 그녀는 혼자 구석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녀의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가정사에 깊이 관여하지 못했고 반 친구들은 그녀의 우울한 표정과 불안정한 태도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성적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숙제를 제대로 해가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밤마다 이어지는 아버지의 폭력과 고함 소리에 제대로 된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의 어린 시절은 불행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행복했던 기억이라고는 간간히 할머니가 몰래 사다 주시는 달고나와 아이스크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도, 아버지의 다정한 눈빛도 그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중학교 입학을 한 달 앞둔 겨울날, 세상이 또 한 번 그의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심하게 토혈을 하던 아버지가 쓰러졌고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오랜 음주로 인한 알코올성 간경화가 이미 말기 상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아들, 내 아들. 장례식장에서 할머니는 아들의 영정사진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금지옥엽 키운 외아들을 잃은 슬픔에 매일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장례식 내내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내가 복수도 하기 전에 이렇게 가버리다니.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아버지에게 받은 학대와 폭력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제사상을 매일같이 차려놓고 울었고 밤이면 아들의 방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가슴 속 분노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았다고 그런 사람을. 할머니의 슬픔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기억 속 아버지는 폭력적이고 무서운 존재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할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중학교 입학식 날, 다른 아이들은 모두 부모님과 함께 왔지만 그는 혼자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제사를 지내느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 교문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의 색채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신데 송원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해. 담임 선생님의 위로와 격려도 그의 귀에는 그저 공허한 말로만 들렸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할 대상을 잃어버린 허탈감과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점점 자신을 향한 파괴적인 행동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몰래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수업 시간에는 자주 졸았습니다. 시험 성적은 바닥을 쳤고 선생님들의 꾸중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자신을 혼내면 더욱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학교 안 갈래요. 입학한 지 2달 만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말리려 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미처 풀지 못한 분노와 원망이 자신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 자신도 알지 못한 채 방황의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학교에 가지 않았고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무단결석이었지만 점차 패싸움과 가출로 이어졌습니다. 동네 골목에서 다른 학교 아이들과 싸움을 하다 경찰서에 끌려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송원아, 이러다 너까지 아버지처럼 될까봐 할미가 겁이 나.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를 사랑했기에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그 순간에도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눈물 흘리는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부모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안 곳곳이 그를 숨 막히게 했습니다. 전 아버지처럼 안 될 거예요. 절대로. 입으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그의 행동은 점점 아버지를 닮아갔습니다. 밤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 가끔은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끼던 화분을 발로 차서 깨뜨린 적도 있었습니다. 집을 나가 있을 때면 으슥한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질주했습니다. 스릴을 즐기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분노와 공허함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부모를 주신 거예요? 새벽녘 한강변에 홀로 앉아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때로는 하늘을 향해 고함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순찰 중이던 경찰과 마주쳤고 다시 한번 할머니는 경찰서로 그를 데리러 가야 했습니다. 제발 집에 좀 있자. 할미랑 같이 살자. 할머니의 눈물 어린 호소에도 그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혔습니다.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 아버지가 쓰던 물건들, 어머니가 두고 간 화장품 냄새. 모든 것이 그를 질식시켰습니다. 16이 되던 해에는 학교를 완전히 그만두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와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대신 폐창고에 모이는 불량 청소년 무리와 어울렸고 그들과 함께 더 큰 일탈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난 자유야. 아무도 날 구속하지 못해. 하지만 그의 눈빛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감옥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스스로를 망가뜨리면 망가뜨릴수록 마음속 상처는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할머니의 만류는 계속되었지만 그의 방황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밤이면 몰래 할머니의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곤 했습니다. 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흐느낌 소리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는 차마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대신 다시 한번 집을 나서며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20살이 되던 해봄,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 빛마저 사라졌습니다. 평소처럼 새벽에 들어온 그는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모시긴 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알아오던 심장병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잘할게요. 병실에서 그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고 그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일주일간의 병원 생활 동안 그는 처음으로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밥도 직접 떠먹여 드리고 대소변도 받아냈습니다. 송원아, 밥 잘 챙겨 먹고.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은 여전히 그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손주의 끼니를 걱정하는 할머니를 보며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장례식장은 한산했습니다. 찾아오는 조문객도 거의 없었습니다. 평생을 손주 뒷바라지 하느라 친구도 이웃도 만들 시간이 없었던 할머니의 쓸쓸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는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오는 그를 매일 밤 현관에서 기다리던 모습. 경찰서에 불려가도 한마디 잔소리 없이 데리러 오시던 모습. 그의 방문 앞에서 끼니를 걱정하며 음식을 놓고 가시던 모습. 매 순간 자신을 위하는 마음뿐이었던 할머니의 사랑이 이제야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빈집으로 돌아온 그는 처음으로 할머니의 방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구석에 놓인 낡은 가방 안에는 그동안 그가 써놓고 간 쪽지들이
하나하나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거짓말 투성이었던 그의 쪽지들을 할머니는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서랍 안에서는 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때의 사진, 중학교 입학 전 찍은 교복 사진, 그리고 그 뒤에는 할머니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써놓은 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원이가 학교에 안 갔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 우리 아들이 저 세상에서 원망할 것 같다. 하지만 성원이는 내 마지막 희망이다. 부디 바른 길로 갔으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일기장을 붙잡고 그는 밤새 울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야말로 자신의 진정한 부모였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방 안 곳곳에서 할머니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그가 싫어하던 집안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사진조차도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시선으로 바라보니 그 속에서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장례식 이후 그는 완전히 자포자기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빛마저 사라진 그의 삶은 더욱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조직의 말단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거칠고 과감한 성격은 곧 조직 내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 새끼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첫 번째 교도소 생활은 단순 폭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년이라는 짧은 형이었지만 그곳에서 더 큰 조직과 연결되었고 출소 후에는 본격적인 깡패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채권 추심이라는 명목으로 폭력을 일삼았고 불법 사채 업무도 맡았습니다. 할머니, 전 이제 구제불능인가 봅니다. 두 번째 수감 생활은 2년이었습니다. 특수상해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밤마다 할머니의 꿈을 꾸었지만 출소하자마자 다시 조직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갈 곳도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29이 되던 해 세 번째 수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죄목이었습니다. 조직 폭력과 공갈죄가 더해져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할머니의 제삿날이 돌아올 때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살이 되어 출소했을 때 그의 손에는 겨우 100만 원의 출소자 지원금이 들려 있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 살아야 할지 아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술을 마시며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출소 한 달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늦은 시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골목길에서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술에 취한 남자가 한 여성의 팔을 붙잡고 끌고 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모른 척 지나쳤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의 가족이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만하시죠. 그가 남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남자는 오히려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 다짐이 시작되었고 깨진 소주병에 그의 얼굴이 크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그가 구해준 여성은 놀란 얼굴로 그를 걱정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그 감정이 갑자기 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전치 3주래요. 제가 치료비는 꼭 책임질게요. 처음으로 자신이 한 행동에 대가가 아닌 보람을 느꼈습니다. 비록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났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할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그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달라져야 할 때인가 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깊은 한숨과 함께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어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를 구해준 여성은 재단사 천윤이었습니다. 윤희는 근처 맞춤 의상실에서 일하는 재단사였고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도와준 은인에 대한 보답으로 병원비를 책임지겠다던 윤희였지만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영양식 좀 해왔어요. 먹어보실래요? 아,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러실 필요 없는데. 필요 있고 없고는 제가 정하는 거예요. 윤희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의무감에서 비롯된 방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녀의 진심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윤희는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의 상처 경과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그의 전과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과 3번이나 있으셨던 거예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랬듯 윤희도 자신을 떠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달랐습니다. 무서워요. 솔직히 무섭고 걱정도 돼요. 하지만 그날 밤 저를 구해주신 분이 진짜 당신의 모습이라고 믿어요. 윤희의 말은 그의 마음 깊숙한 곳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이후로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두려워하면서도 이해하려 노력하는 윤희의 모습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제가 있잖아요. 윤희는 끈질기게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술을 마시고 싶을 때면 늦은 시간에도 달려와 함께 산책을 했고 옛 조직원들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나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미안하단 말을 하고 싶어. 미안하다는 말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천천히 해봐요. 윤희는 그의 서툰 감정 표현도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수록 그는 윤희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감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만난 건 정말 운명이었나 봐요. 윤희의 작은 손을 잡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거칠고 큰 손과 대비되는 윤희의 섬세한 손은 마치 그들의 만남처럼 정반대이면서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운명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만들어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윤희는 그의 과거를 받아들였고 그는 윤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된 것처럼 두 사람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깊어져 갔습니다. 윤희와의 만남은 그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금주였습니다. 술을 끊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윤희는 그의 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주었습니다. 오늘 진짜 술 마시고 싶다. 그럴 때마다 저한테 전화하기로 했잖아요. 산책할까요? 힘든 밤이면 윤희는 어김없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때로는 늦은 밤까지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그저 조용히 손을 잡고 있기도 했습니다. 금주 100일이 되던 날, 윤희는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의상실에서 일해보는 건 어때요? 처음엔 심부름이라도. 그렇게 그는 윤희가 일하는 의상실에서 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심부름이었습니다. 원단을 나르고 가게를 청소하고 손님의 옷을 보관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그는 점차 옷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 원단은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천의 결이 보여요? 이렇게 섬세한 조직이 옷의 품격을 만드는 거예요. 윤희는 그의 관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틈날 때마다 기초적인 재봉법을 가르쳐 주었고 원단의 종류와 특성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은 처음에는 섬세한 바늘 작업을 하기 힘들어했지만 매일 밤 연습한 끝에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당신 손재주가 좋네요. 이참에 제대로 배워보는 건 어때요? 윤희의 제안으로 그는 패션 디자인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나이 30이 넘어 시작하는 공부는 쉽지 않았습니다.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그는 종종 위축되었고 기초 지식이 부족해 따라가기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오늘도 늦게까지 공부했나 봐요. 네, 기초가 부족해서 더 열심히 해야 해요. 매일 밤 늦게까지 학원에 남아 공부했습니다. 바느질로 손가락이 까져도 도식화를 그리다 실수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그의 늦은 공부를 응원하며 매일 밤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1년의 노력 끝에 그는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했고 수십 번의 면접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전과 기록이 발목을 잡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안 됐어요. 괜찮아요. 우리한테는 시간이 있잖아요.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남성 정장 매장에서 그의 진심과 노력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비록 수습 기간부터 시작해야 했지만 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윤희 씨, 저 정식 디자이너 됐어요. 수습 기간을 끝내고 정직원이 되던 날, 그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윤희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네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꿈을 꿀 자격이 생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에는 처음으로 받은 월급 봉투가 들려 있었고 가슴 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32살이 되던 해봄, 그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했습니다. 첫 월급날 봉투를 그대로 들고 윤희를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의상실 문을 열었을 때 윤희는 여느 때처럼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희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반지 하나 준비하지 못한 채 그저 월급 봉투 하나를 내밀며 한 청혼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손님들이 놀란 듯 쳐다보았지만 윤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보같이 이렇게 갑자기. 윤희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그도 따라 웃었습니다. 손님들의 축하 박수 소리 속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윤희의 부모님은 전과자와의 결혼을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딸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다는 거요? 장인어른의 호통에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윤희 부모님을 찾아가 진심을 전했고 자신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전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윤희 씨가 저를 변화시켰고 이제는 제가 윤희 씨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3개월간의 설득 끝에 마침내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딸 부탁해요.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고 식장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한 미소만큼은 그 어떤 결혼식보다 빛났습니다. 식을 올리는 내내 그는 하늘에 계신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신혼집은 작은 월세 원룸이었습니다. 살림살이도 변변치 않았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넘쳐났습니다. 윤희는 출근하는 그를 위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었고, 그는 퇴근길에 항상 윤희가 좋아하는 꽃을 한 송이씩 사왔습니다. 여보, 오늘은 무슨 꽃이에요? 장미,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나? 결혼 생활 4년째, 더할 나위 없는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윤희의 뱃속에서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병원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 아빠가 되는 거야?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의 전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고 여린 아기의 손가락이 그의 손가락을 꼭 쥐었을 때 세상 전부를 가진 것 같은 행복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딸, 아빠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매일 밤 아기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자신의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나락으로 떨어졌던 자신이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잠든 윤희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행복은 너무나도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결혼 10년째 되던 해 여름, 윤희가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괜찮아요. 곧 나을 거예요. 윤희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점점 더 심해졌고 체중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윤희를 강제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많이 진행된 상태네요.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그의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윤희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상태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미안해요. 나 먼저 가게 됐네. 14살이 된 딸아이는 매일 밤 어머니의 병실에서 울었습니다. 윤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져도 윤희의 미소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잘 부탁해요. 무슨 소리야? 너랑 같이 키울 거야. 하지만 윤희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병실 한쪽에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무력할 수 있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프지 말라고. 제발. 간절한 기도도 소용없었습니다. 진통제 용량은 점점 늘어갔고 윤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잠든 채로 보냈습니다. 마지막 한 달, 그는 회사도 그만두고 병실을 지켰습니다. 여보, 우리 딸 혼자 두지 마세요. 그것이 윤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맑은 가을 아침 윤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였습니다. 딸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딸을 꼭 안은 채 윤희의 차가워진 손을 잡았습니다. 자신을 변화시켜준 사람, 자신에게 새 삶을 선물해준 사람, 그 소중한 사람이 이제는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는 처음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10년 만의 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윤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 잔으로 멈췄습니다. 아빠가 있잖아. 울고 있는 딸을 안아주며 그가 말했습니다. 비록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윤희가 남긴 마지막 부탁, 딸을 위해 힘내서 살아야 한다는 그 말을 지키기 위해 그는 다시 한번 강해져야 했습니다. 윤희가 떠난 후 그의 하루하루는 딸을 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등교하는 딸의 뒷모습을 배웅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서툴던 요리 솜씨도 점차 나아졌고 딸의 머리도 매일 아침 손수 묶어주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김치찌개예요? 미안해. 아빠가 아직 다른 요리는 잘 못해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자주 찾아와 도움을 주셨습니다. 반찬을 가져다 주시고 주말이면 딸아이를 데리고 외출도 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항상 딸을 잃은 슬픔과 함께 외동손녀에 대한 애틋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면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윤희의 흔적이 남아있는 옷장을 열 때마다, 그녀의 향기가 느껴질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매일 밤 윤희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딸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엄마를 찾는 날이면 그는 더욱 더 자신의 무력함을 실감했습니다. 아빠, 나 엄마가 보고 싶어. 그럴 때면 그저 딸을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리움을 서로의 온기로 달랬습니다. 윤희가 떠난 지 5년, 그는 마침내 자신의 가게를 열었습니다. 윤희 맞춤 정장이라는 이름을 붙인 작은 가게였습니다. 개업식 날,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윤희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장인어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반년간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3년 후에는 장모님마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둘만 남았네. 19살이 된 딸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우리 오늘은 일찍 자지 말고 이야기 좀 할까? 그날 밤 부녀는 처음으로 윤희에 대한 이야기를 진심으로 나눴습니다. 그동안 너무 아파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서로의 그리움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마치 윤희도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게를 연 지 10년이 되던 늦가을, 그의 인생에 또 다른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오후, 허리가 굽은 80대 할머니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낡은 비닐우산을 든 할머니의 모습에서 문득 자신의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손주가 곧 취업 면접을 보는데 양복이 필요하다네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손에는 구겨진 5만 원권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3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손주분은 어떤 일을 지원하시나요? 대기업이라나 우리 경주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류는 붙었다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매일 새벽 육교에서 야채를 파시며 손주를 키웠다는 이야기, 손주가 부모 없이 자랐다는 이야기,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는 창고에서 가장 좋은 원단으로 만든 정장을 꺼내왔습니다. 올해 초에 새로 들여온 이태리 원단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하신 듯 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좋은 옷은 안 돼요. 저희 그가 어떻게... 제가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저도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분이에요. 옷을 고르는 동안 할머니는 손주 이야기를 하시며 연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손주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지,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대견했는지. 우리 경주가 취직하면 제일 먼저 할머니 일 그만두시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문득 자신의 할머니가 떠올랐고 윤희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생이 된 딸아이도 생각났습니다. 할머니, 손주분 직접 모시고 와주세요. 제가 꼭 맞도록 수선해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25살의 청년이 할머니와 함께 가게를 찾았습니다. 단정하고 성실해 보이는 청년의 모습에서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과는 다른 희망찬 미래를 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옷을. 청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는 청년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주며 말했습니다. 이 옷을 입고 꼭 합격하세요. 그리고 할머니, 은혜를 잊지 마세요. 비가 그친 하늘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할머니와 손주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경주가 다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면접 결과는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실력은 인정받았지만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지만 할머니께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경주 씨, 우리 가게에서 일해보는 건 어떠세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경주는 놀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감사와 기대가 느껴졌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난 당신의 성실함이 마음에 들어요. 옷 만드는 일은 재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직과 성실함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그렇게 경주는 그의 첫 제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심부름부터 시작했습니다. 원단을 정리하고 가게를 청소하고 손님의 치수를 재는 일을 배웠습니다. 놀라운 것은 경주의 꼼꼼함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원단들을 색상별, 재질별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어머,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할 생각은 미처 못했네요. 경주의 성실함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 재봉틀 사용법을 연습했고 휴일에도 찾아와 옷본을 그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특히 손재주가 좋아 바느질을 배우는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경주야, 오늘은 이쯤 하고 들어가지 그래. 조금만 더 연습하고 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미숙해서요. 그의 모습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윤희에게 배우던 그때처럼 인수도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경주는 이미 간단한 수선을 혼자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6개월이 되자 기본적인 재단도 가능해졌습니다. 그의 실력은 날이 갈수록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처음으로 혼자 만든 조끼인데 봐주시겠습니까? 경주가 만든 첫 조끼를 보며 그는 감동했습니다. 바느질 하나하나가 정성스러웠고 디자인도 젊은 감각이 돋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옷에 대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경주야, 넌 정말 재능이 있어. 이제 본격적으로 정장 제작을 가르쳐 주마. 스승의 칭찬에 경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께서도 손자의 변화를 기뻐하셨습니다. 이제는 새벽 야채 장사를 그만두시고 집에서 쉬실 수 있게 되었다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그는 문득 윤희를 떠올렸습니다. 한때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그녀처럼 이제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가족의 인연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경주의 할머니는 틈날 때마다 가게에 들러 반찬을 가져다 주셨고 그의 딸 미연이도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즐겁게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워하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김치찌개 냄새가 너무 좋아요. 우리 미연이가 좋아하니까 할미가 더 자주 해다 줘야겠구나. 요즘 살도 너무 빠진 것 같아서 걱정이야. 할머니는 미연이를 볼 때마다 눈시울을 적시곤 했습니다. 일찍 어머니를 여인 미연이가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친손녀처럼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미연이가 공부하느라 끼니를 거르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며 매일같이 이런저런 반찬을 준비하셨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말에 같이 시장 구경 가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복날인데 삼계탕도 같이 먹어요. 아이고, 우리 미연이 그런 돈 아껴두었다가 옷이나 사. 이런 대화가 오갈 때면 그는 문득 윤희를 떠올렸습니다. 윤희도 분명 이런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했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미연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장을 보러 가는 모습은 마치 친손녀와 다름없었습니다. 주말이면 네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집으로 돌아와 경주와 함께 저녁 준비를 했고, 할머니와 미연이는 거실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경주가 배운 새로운 요리법으로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저희가 한 식구 같아요. 경주의 말에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어느새 네 사람은 서로의 빈자리를 자연스럽게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연이에게 어머니의 빈자리를, 미연이는 할머니에게 손녀의 자리를, 그리고 경주는 그에게 아들의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너는 피곤할 텐데. 부엌에서 들리는 미연이와 경주의 다정한 실랑이를 들으며 그는 이런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깊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주가 미연이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챙기는 모습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종종 아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워 하셨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윤희를 추억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연이는 조용히 귀 기울여 들었고 경주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명절이면 네 사람은 함께 윤희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손수 준비한 음식을 차려놓고 윤희에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그런 날이면 경주는 조용히 뒤에 서서 묘소를 정리하고 미연이는 어머니께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서로 다른 상처를 안고 살아온 네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나누며 더 큰 위로와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엄마도 하늘에서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느 날 미연이가 문득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특별한 것이 없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게에서 마주치는 눈빛이었고 때로는 늦은 밤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경주와 미연이는 서로의 마음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가족 같은 관계가 되어버린 상황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연이가 처음 그런 마음을 털어놓은 것은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우산을 함께 쓰고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경주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미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미연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떨려서.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비밀 연애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은 깊어졌지만 부모님들의 반응이 걱정되어 쉽게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걱정과 달리 그와 할머니는 이미 두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조심스레 나누는 대화에서 이미 사랑이 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하늘에 있는 윤희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윤희도 분명 기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추석을 앞둔 어느 날 경주가 용기를 내어 그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 미연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는 경주의 모습에서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습니다. 윤희의 부모님께 청혼하던 그때의 떨림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 그의 말에 경주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경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우리 미연이를 얼마나 아끼는지 늘 지켜보고 있었어. 할머니 역시 두 사람의 결혼 소식에 기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는구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네 사람은 처음으로 터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연이는 얼굴을 붉히며 경주의 손을 꼭 잡았고 경주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저희 결혼해도 될까요? 할머니, 저 미연이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떨리는 고백에 가족들은 모두 기쁘게 승낙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희야, 우리 딸이 드디어 자신의 행복을 찾았어. 늦은 밤 그는 윤희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딸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경주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스승이자 곧 장인이 될 그를 위해 직접 정장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매일 밤 가게 문을 닫은 후 그가 퇴근하고 난 뒤에 홀로 남아 비밀스럽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의 치수를 어떻게 재야 하나? 고민 끝에 경주는 평소 그가 입는 옷들을 살펴보며 대략적인 치수를 가늠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맞춤을 위해서는 정확한 치수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옷을 갈아입으러 탈의실에 들어간 사이 몰래 줄자로 걸려있는 재킷의 치수를 재기도 했습니다. 어머, 경주 씨 아직도 안 갔어요? 미연이가 가게에 들렀다가 늦게까지 일하는 경주를 발견했습니다. 경주는 황급히 천을 감추며 비밀 작업임을 강조했고 미연이는 아버지에 대한 경주의 마음에 감동받아 이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원단으로 하면 될 것 같아. 경주는 자신의 모든 저축을 털어 최고급 이태리 원단을 구입했습니다. 그동안 스승에게 배운 모든 기술을 쏟아부었고 매일 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바느질했습니다. 실수라도 할까봐 모든 공정을 3번씩 확인했고 봉제선 하나하나를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경주야, 요즘 얼굴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니? 그의 걱정 어린 물음에 경주는 쑥스러운 미소만 지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작업으로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기쁜 표정을 상상하며 힘을 냈습니다. 한 달의 작업 끝에 마침내 정장이 완성되었습니다. 검은색 바탕에 은은한 광택이 도는 원단으로 만든 정장은 보는 이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라펠의 각도부터 단추의 간격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아버님, 이건 제가 직접 만든 정장입니다. 결혼식을 2주 앞둔 어느 날 경주는 조심스레 정장이 든 케이스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케이스를 열자마자 말을 잃었습니다. 정장에서 느껴지는 정성과 따뜻함이 가슴 깊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걸 언제, 어떻게? 제가 아버님께 받은 사랑과 가르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정장을 만져보았습니다. 경주의 솜씨는 이미 자신을 뛰어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옷 한 벌에 담긴 사위의 마음이 느껴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고맙다. 결혼식 당일 그는 경주가 만든 정장을 입고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식장에 모인 하객들은 그의 품격 있는 모습에 감탄했고 경주는 뿌듯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정장은 단순한 옷이 아닌 스승과 제자, 장인과 사위 사이의 깊은 애정이 담긴 특별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8개월간의 준비 끝에 맞이한 결혼식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화사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미연이는 그의 팔짱을 끼고 입장했고 경주는 긴장된 표정으로 제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긴장한 것은 양가의 부모님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부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닦으시면서도 경주와 미연이를 바라보는 눈빛은 한없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던 손자가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제가 미연이를 평생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경주의 서약을 듣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윤희가 떠난 후 혼자 키운 딸이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축사를 하려 단상에 올랐을 때는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주야, 미연아, 너희들이 서로를 만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한 축사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말에 하객들도 함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특히 할머니는 손수건이 다 젖도록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었구나.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난 두 사람을 배웅하며 그와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할머니의 마지막 미소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혼 한 달 후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새벽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날까지도 손자 부부의 저녁을 챙기시던 분이었는데 마치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신 듯 평화로운 얼굴로 영면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경주는 오열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키워주신 할머니, 부모의 빈자리를 채워주신 유일한 가족을 잃은 슬픔이 북받쳤습니다. 비가 오는 날 할머니의 무덤 앞에 엎드려 우는 경주의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경주의 어깨를 붙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날 손자를 자랑스러워하시던 그 표정, 이제는 걱정 없이 떠나실 수 있다고 하시던 그 말씀. 빗속에서 그는 사위를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과 눈물이 뒤섞였지만 서로의 온기만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떠나셨지만 그분의 사랑은 이제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경주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떠나셨지만 그분이 그토록 바라시던 손자의 행복한 가정은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63이 된 그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가게에서 하루를 보내며 저녁이면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재단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수업을 들으러 오는 아이들의 눈빛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발견합니다. 그들에게 옷 만드는 기술뿐만 아니라 삶의 희망도 함께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랑 같이 살아요. 혼자 계시면 너무 걱정되잖아요. 미연이와 경주는 틈만 나면 함께 살자고 제안합니다. 특히 첫 아이가 생긴 후로는 더욱 그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대로가 좋아. 너희는 너희들만의 삶이 필요해. 젊은 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말이면 손자를 봐주겠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작은 단칸방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윤희의 사진이 있고 할머니와 장인 장모님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는 윤희의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때로는 이런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여보, 우리 딸이 이제 엄마가 됐어. 당신도 할머니가 된 거야. 67이 되면 가게를 경주에게 물려줄 생각입니다. 이미 경주의 실력은 그를 뛰어넘었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젊은 고객들의 마음도 사로잡았습니다. 가게를 물려주고 나면 윤희의 사진을 품에 안고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보, 우리가 못 가본 곳들 이제 다 가보려고 해. 봄에는 진달래 피는 지리산을, 여름에는 시원한 동해 바다를, 가을에는 단풍 드는 설악산을,
겨울에는 눈 내리는 한라산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젊어서 윤희와 함께 꿈꾸었던 여행을 이제라도 이루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 나랑 놀아주세요. 어린 손자가 찾아올 때면 그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납니다. 손자의 웃음소리는 그의 작은 집을 가득 채우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행복이 이곳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하고 있죠? 경주가 종종 찾아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습니다. 경주와 미연이는 서로를 아끼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그는 자신과 윤희의 젊은 시절을 봅니다. 너희들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이제 그의 하루하루는 감사함으로 가득합니다. 힘들었던 과거도 아픈 기억도 모두 지금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할머니, 윤희의 장인어른, 장모님, 모두들 잘 지켜보고 계시죠?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립니다. 이제는 슬픔보다 감사함이 더 큽니다.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모든 인연들이 감사하고 그들이 남긴 사랑의 흔적들이 소중합니다. 내일도 그는 변함없이 가게 문을 열 것입니다. 누군가의 특별한 순간을 위해 정성스레 옷을 만들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마지막 제단을 하는 날이 오면 그때는 윤희의 사진을 품에 안고 새로운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요. 우리 곧 다시 함께할 수 있을 거예요.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